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제 유일한 형제인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족하지만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많이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사자가 아닌데도 결혼 준비를 돕는 그것만 해도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었어요. 저 역시 남동생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결혼하던 때를 많이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두 사람만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을 꿈꾸겠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에게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새로운 출발 앞에서 새록새록 행복을 꿈꾸던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왠지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결혼 후 수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인데 남동생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새삼스레 예전의 기억이 많이 떠오르고는 하는 요즘입니다. 참 결혼이라는 게 뭘까 싶어요. 결혼하면서 누구나 평생을 잘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겠지만 모두들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백년해로 하시는 행운을 거머쥐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인신고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볼 꼴 못 볼 걸 다 보면서 갈라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요새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인내하고 배려하며 끝까지 함께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시작은 누구에게나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차 있겠죠? 저 역시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줄 아는 남자를 만나 여왕 대접받으며 행복한 연애 시절을 거쳤고 그 끝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사자의 연애가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듯이 저도 그러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참 가정적이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연세치고는 살림에 참여도 잘하시는 편이셨고 우선 항상 아내인 제 친정어머니나 자식인 저희 남매들에게도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내 마누라 내 새끼하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남 눈치 보느라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구는 못난 놈들 얘기 들을 것도 없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친정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랑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일단 배척부터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별종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믿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 충만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도 훨씬 더 귀중하고 대단한 유산이 바로 아버지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던 지극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제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결국은 저 스스로를 잃지 않고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튼튼한 토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야 그저 길 가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마는 그런 딸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님 대접해 주시던 저희 아버지 덕분에 단단하게 자존감 쌓아 올리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죠. 이렇게 금이야오기에 아끼는 딸 자식이었다 보니 귀한 딸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소리는 저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사내 놈들 속 시커먼 건 다 똑같아.
입으로 사탕 발린 말 몇 마디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말 몇 마디 좋게 해주는데 무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야근 놈들한테 코 깨어서 내 새끼 고생하는 꼴 아빠는 절대로 못 봐. 남자는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을. 저희 아버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는 하나둘씩 첫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저에게도 관심을 표하는 남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당부는 더욱 심해졌죠. 그때는 사춘기 어린 마음에 아직 첫 남자친구가 생기지도 않은 저를 너무 단속하는 것 같아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 딸 자식이 세상 물정 몰라 못된 놈한테 걸려 상처받을까 걱정스런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어찌되었든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아버지가 이런 것이다 보니 저 역시 호락호락하게 제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쉽게 넘어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 맞다나 여자하고 재미 좀 보고 싶어서 진지한 마음가짐도 아니면서 이리저리 찔러보는 놈들이 정말로 적지 않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나 좋다고 하는 소리에 쉽게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주 허물없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무사히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에 첫 남자친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남자들이 제게 함부로 구는 것 절대 그냥 참아주지 않는 저였습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빠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공주님인데 니들 따위 놈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내가 그냥 넘어가 줄 성 싶으냐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야말로 오만하기도 했고 도도하기도 했고 제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여자였죠. 첫 남자친구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른 여자들이랑 놀러 다닌 거 걸렸을 때에도 가차없이 이별을 통보할 정도였습니다. 그 나이 때 사랑에 전전긍긍하는 다른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라는 놈들이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자기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식지 않은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더 큰 상처를 입고 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남자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기만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테고 잘못한 걸 걸리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말뿐이고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또 그런 자식들을 뭘 믿고 제 평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널린 게 남자인데 고작 저런 놈한테 내 귀한 청춘 허비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건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어릴 적부터 끈질기게 주입하셨던 연애관 덕분이었죠. 저 나름대로는 똑부러지게 연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날 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애초에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맺어질 것 같으면 서로 안 맞아서 죽이니 사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귀한 만큼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언젠가는 내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평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만의 짝이 나타나겠거니 생각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일하다가 30대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 짝을 찾아 결혼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고 20대 초중반 드물게 일찍 시집을 갔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혼해서 도로 싱글이 되기도 하는 등 다사다난한 인생사가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30을 넘겼다고 해서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엄마 아빠처럼 서로에게 더없이 살뜰한 짝을 만나 살게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 당시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에게 내실을 다지던 생활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인연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열심히 하면서 나 스스로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며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결혼을 많이 하던 시기이다 보니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그런 소개 자리에 나서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제게 맞는 인연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처음 몇 번 그런 소개 자리에서 좋은 기억을 받지 못했다 보니 사실 그런 인위적인 만남에 대한 편견도 없지 않았고요. 그런데 유독 한 회사 선배가 참 끈질기게 제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며 여러 번 시도를 하더라고요. 이미 몇 차례 거절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저를 워낙 좋게 봐준 모양인지 그 선배한테 저를 좀 소개시켜 달라며 어지간히 들들 볶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친구가 직장도 참 괜찮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가족끼리 사이도 화목하니 집 분위기도 참 괜찮다고 하고 한번 만나나 봐. 만나나. 어차피 소개팅 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보고도 별로다 싶으면 내가 그땐 더 귀찮게 안 할게. 평소에 회사 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배라서 계속해서 거절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평소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일로 억지 부리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나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워낙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밥이고 술이고 아주 극진히도 선배를 사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거절을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의사를 전했던 선배도 계속해서 상대가 그리 나오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하여 선배의 대학 동아리 후배라는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선배 결혼식 때 소영 씨 처음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실내 무릅쓰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벼르고 별렀던 모양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 빼고 광낸 티가 났어요. 상기된 얼굴에 말 한마디 한마디 긴장해서 더듬거리며 입을 열면서도 저를 향해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되게 호감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선배한테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생각이었고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많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애초부터 그런 소개 자리를 별로 선호하거나 즐기는 편도 아니었고요. 저쪽에서는 저를 보고 그렇게 단박에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그날 이 사람과 스쳐 지나간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그 자리에 나간 것도 중간에서 회사 선배만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제 입으로 직접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하기 위해 나간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 그런 기색을 눈치챈 모양인지 먼저 선수를 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영 씨 입장에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당장 뭘 어떻게 해보자고 감히 그런 마음 먹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소영 씨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그냥 평일에 점심 5번만 더 같이 드셔주시면 정말로 더는 귀찮게 굴지 않을게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통째로 빼달라고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걸 아니까 평일 점심시간 1시간씩만 내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선자인 선배 면도 있고 어차피 회사 출근해서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그 점심시간 1시간 몇 번 내어주는 것 정도쯤이야 선배 얼굴을 봐서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가볍게 승낙을 했어요. 그렇게 승낙한 그 5번의 점심 식사 동안 저는 서울 인근의 유명 맛집이라는 데는 다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심지어 고가의 미슐랭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사에 회사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분명 빠듯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자기 차를 끌고 저희 회사 앞까지 와서 식당까지 저를 모셔다 놓고 세상 사내진미를 다 맛보여주곤 했죠. 저도 사회생활하던 사람이다 보니 사회 초년생 때에는 회식 자리이며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며 그런 식사 예약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스케줄을 짜서 거의 분 단위로 예약 시간을 맞추고 제 식성을 고려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식성이야 회사 선배한테 조언을 받았다 치더라도 예약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식당을 대체 어떻게 잡은 건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가 잘 먹고 있는 거 챙겨주며 뿌듯해하는 그 사람 모습을 보니 조금 짠하기도 하고 심지어 귀여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남자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거 없어.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을. 저희 아버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의 첫인상이 그렇게 호감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그 5번의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조금씩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창기이고 저보다는 저쪽에서 먼저 열렬한 관심을 표해서 만남이 지속되게 되었으니 제게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극진한 그 사람 태도에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주던 것이 은근히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주말에도 얼굴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되어 있던 5번을 넘어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제게 지극정성이었고 자기한테 마음 생기기 시작했다고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한결같이 제게 온 정성을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마음이 부대끼거나 불편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배려하고 신경 썼다는 뜻이겠죠. 저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동안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처음의 태도를 유지하며 저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죠. 귀한 딸 빼앗아가는 도둑놈이라며 제가 처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을 때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막상 직접 남편을 만나고 나니 아닌 척 하시면서도 은근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줄 사람 아니면 절대 시집 안 보내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 남편은 누가 보아도 저를 여왕님처럼 떠받들며 눈에서 애정이 철철 흘러넘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팔불출처럼 제게 먹일 새우며 조개며 살뜰하게 까서 제 앞접시에 올려놓느라 바빠서 오히려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뿌듯한 미소가 만면에 가득 흘러 넘치셨지만 말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결혼 전 저와 남편을 함께 만난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모두 인정할 정도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는 지극한 배려가 항상 깔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요새 젊은 놈들 야가가지고 결혼하면서도 반반 통장이니 뭐니 하면서 실속이나 챙기려 들었지. 여자 위할 줄 모르는 놈들이 천지에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 김서방은 그런 놈들이랑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아주 사내 중에 사내지. 사내 중에 사내.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거들먹거리며 제 식구들에게 소홀한 놈들은 사내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며 항상 욕하시던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진짜 사내라고 여기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까지 합격 도장을 받게 된 남편이었어요. 마침내 장인어른의 인정을 받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을 때 제 남편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내가 평생 소영 씨한테 정말 잘할게. 그래, 잘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했다간 정말 국물도 없어. 저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남편 앞에서 장난스레 너스레를 떨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보다 나한테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 역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했던 것 이상으로 저 역시 살면서 그 사람에게 그동안 받았던 것처럼 지극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평생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줘야지 그렇게 다짐했어요. 저 사람이야 항상 제게 잘하는 사람이니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이 결혼은 더 볼 것도 없이 성공적인 결혼이 될 거라고 단 한 채 의심도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도 뭐 대단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연봉이 엄청 높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서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간의 만남이었지만 제게는 더없이 특별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도 보여주고 내 사람한테도 먹여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평생 좋은 것들 보면 서로 나눠가며 평생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만한 행복이 더 있겠냐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짐이 썩 좋지 않다는 걸 느낀 건 결혼하고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혼집을 친정집과 시댁 중간쯤에 잡자고 했을 때 먼저 펄쩍 뛰면서 저 편한 곳으로 잡자고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하고서도 저희 친정에서 독립해 나온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갈 일보다 시댁에 갈 일이 월등히 더 많더군요. 여보, 이번 주에 당신이 잘 얘기해서 어머님 뵈러 가는 거 다음 주로 좀 미루면 안 될까? 나 이번 주에 밀린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기야, 요즘 우리 엄마가 자기 오는 날만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정 힘들겠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인사차 양가 방문한 이후로 근 한 달간 저희 친정에는 발걸음도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매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새아가 하면서 그렇게 저를 보고 싶다고 불러대시는 거 따라가느라 매주 시댁에 발걸음하기를 벌써 한 달째였어요. 말로는 우리 새아기 보고 싶다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막상 가면 남편 껴안고 쓰다듬느라 바쁘지 아직은 시댁에 발걸음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편치 못한 저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으시면서 매주 아직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다는 핑계를 대가며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한 상 가득 차려서 기다리시는데 그 속내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독립해 나아간 당신 아드님이 보고 싶고 그리우셨던 거겠죠.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피 안 섞인 시부모님보다야 당연히 내 부모가 더 보고 싶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보다야 아들이 훨씬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제 입장도 역지사지를 좀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 보고 싶다고 며느리까지 세트로 묶어서 주말마다 불러올리는 동안 그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가 자기 부모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 건지. 솔직히 결혼 초반부터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이 참 객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자기 어머니 찾아가느라 바빠서 저희 친정 부모님 뒷전으로 여기는 건 남편도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참고 참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운을 띄워본 것인데 말을 꺼내자마자 거절 의사부터 표하는 남편에게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주 빼놓지도 않고 가는 자기 집 이번 주만 좀 빠지자는 게 그런 소리 할 만한 일이야? 아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라고 새 식구도 들어왔는데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 말하는 것만 들으면 꼭 우리 엄마가 자기 괴롭히려고 일부러 귀찮게 구는 것 같잖아.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한 말에서 그 비슷한 말이 하나라도 있었어? 결국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은 시가 방문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워낙 저에게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로 저 사람과 저 사람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참았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연애하면서 저 사람이 제게 정말로 극진하게 대했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도 참 변죽 좋게 잘 챙겨주고 저희 식구들 사이에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결혼 전에 시댁에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던 저였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바가 있어도 그동안 남편이 해왔던 것을 생각하며 눌러 참았던 것인데 결국은 제 입장에서도 더 참지 못하고 터지고 만 것이었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에게 그렇게 많이 듣기는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이런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 중에서 옥석을 제대로 골라냈다고 좋은 사람 잘 찾아냈다고 자부하며 한 결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하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사위와 함께 다정하게 손 붙잡고 올 딸 자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욱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만약 져주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아줄 땐 참아주더라도 그럴 만한 일이 아니어서 화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 며칠간 냉랭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굽히고 들어왔어요. 자기야, 요새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아. 누나 시집가고 이제 자주 보지도 못한다고 나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울고불고 눈물바람 하시는데 엄마가 자식들 다 떠나간다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곁에 있는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려야지. 저희 결혼하기 반년쯤 전에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일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솔직히 그날까지도 남편에게 화가 났던 것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 듣고 보니 또 시어머니가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딸내미 지척에 두고서도 결혼 전에 함께 살던 것과 비하면 얼굴 보기 힘들어졌다며 우리 딸내미 얼굴 까맣게 잃어버리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딱히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귀국해서
친정에 보름 넘게 있다가는 시누이였기에 객관적인 당시의 상황만 보자면 오히려 저보다 친정엄마를 더 자주 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타국의 딸 자식을 시집 보낸 친정엄마의 쓸쓸함을 외면하기에는 저 역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넘어가 주었더니 이제는 남편 없을 때도 주말에 시가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하지만 매번 주말마다 시가 가는 게 귀찮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보니까 자기 엄마 밥 생각날 쯤에는 슬쩍 따라 나서면서 그게 귀찮은 날에는 저 혼자 시가 보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남편이었어요. 자기 오늘도 어머니한테 가는 거 안 따라 나설 거면 이번 주에는 우리 친정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우리 엄마 아빠도 사위 얼굴 다 까먹게 생겼다고 하시더라. 나 어제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좀 봐줘. 야근은 뭐 지 혼자 했어요? 제 엄마는 그렇게 외로움 탄다며 우는 소리에 가며 매 주말 피곤해 절은 제 마누라 혼자 보내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도무지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할 줄 알았더라면 이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 딴에는 똑똑하게 고르고 골라서 평생 변심하지 않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저희 친정이 하는 태도가 확연히 변한 남편을 보니 그저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고 결혼 전에 나한테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던 것이 결혼까지만 고생해서 잘 꼬셔서 결혼 후에 편하게 지내보자는 작정을 하고 그랬던 것인지 생각하니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자기 누나 외국으로 시집가고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오게 생긴 자기 모친 불쌍해 죽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수습은 저한테 싹 다 미룬 판국이었어요. 이게 대리효도지 뭐가 대리효도겠습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효자 행세할 거면 내가 자기 집에 하는 만큼 자기도 내 친정한테 잘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제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이미 잡은 물고기라는 것을. 결혼 전에 도도하게 콧대 세우며 쉽게 결혼해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미끼며 밥이며 아낌없이 뿌려대며 환심을 사려들었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혼인신고도 했겠다. 완전하게 잡은 물고기가 되어버린 제게는 더는 밥 주지 않겠다는 거였죠. 전형적인 잡은 물고기 밥 안 주는 부류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니. 저런 사람을 나한테 눈먼 사랑꾼이라 믿고 평생 내게 충성하리라 믿었던 과거의 제 발등을 찍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심보가 이러한데 그런 남편을 키워낸 시모라고 생각하는 게 달랐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 주말마다 귀찮게 불러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귀찮고 쉬어야 한다며 제 마누라만 시간을 보내는 자기 아들한테는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 앞에서만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일도 없었겠죠. 너는 지훈이가 안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 그걸 여자가 애교 있게 살살 구슬려서 데리고 오는 요령도 있어야지. 이게 다 여자하기 나름인데. 기다리던 아들 대신 반갑지도 않은 며느리 혼자 오는 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도 않고 구시렁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나라고 당신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 없으면 반겨주지도 못할 며느리 같으면 차라리 오란 소리를 말지. 자기 아들 안 와도 꼭 저 혼자라도 와야 하는 심보란 그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당신 아들 허물은 그래도 제 자식 허물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당사자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제 아들이 못하는 것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한테 바라는 심보라니.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죠. 이 집안에 시집 왔다고 제가 자기들 소유의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꼴을 보니 나 혼자 잘하겠다고 매 주말을 시가해서 내 귀한 휴식 시간 다 소진하면서 정작 내 부모는 보러 가지도 못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가장 실망한 건 남편이었죠. 저 역시 연애할 때만큼의 극진함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자기 목표 다 이루었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으로 한 결혼은 맞지만 그건 역시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결혼 이후에 남편이 제 사람인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정이라는 게 참 그래요. 평생 식지 않을 것 같다가도 상대방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애정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저를 존중과 애정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 일방적인 마음을 이어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 이후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생각하면 필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날로 떠나가고 있고 대리 효도를 바라는 남편의 행태나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모자란 자식의 얻어온 며느리한테만 대접받으려 드는 시모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저 역시 한결같을 수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싶었고 시모에게도 잘하고 싶었으니 불만이 있어도 매번 쉬지도 못하고 시가로 향했지만 이제 더는 제가 전전긍긍해야 할 정도로 남편의 애정이 아쉽지도 않았고 굳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시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으면 그냥 친정 가고 일 있으면 회사 나가고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러자마자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서운하게 만드느냐며 배신이라도 당한 듯구는 남편과 시모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요새 매주 시댁에 안 가서 그렇지 당신이 우리 친정 한번 갈까 말까 할 때 내가 당신 어머니 보러 서너 번은 가는데 서운하다는 말이 나한테서 나와도 나와야지 어떻게 당신 입에서 나와?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 입장하고 사위 입장이 같아? 다를 건 뭔데? 그렇게 자기 어머니 안타까워 죽겠으면 당신도 가. 자식도 안 챙기는 자기 모친 나한테 떠넘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제가 한마디도 져주지 않고 되받아치니 열이 받아서 불그락 푸르락하는 남편 놈이었지만 자기가 열받으면 어쩔 건데요? 흠을 잡아도 저보다 남편에게 잡을 게 널리고 널렸지. 저놈이 양심이 있으면 감히 화를 내선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놈에게 애초에 그런 양심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저놈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일도 없었겠지만요. 와중에 시모가 지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엄마 아프다고 울상이 된 남편과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내 자식들 보고 싶다며 심파를 찍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대꾸도 않고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놀라울 것도 없이 남편이라는 놈이 더없이 뻔뻔한 태도로 제게 요구했습니다. 엄마 저대로 혼자 병실에 뒀다가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울증 걸려서 큰일 나겠어. 그래서 말인데 퇴근하고 당신이 엄마 좀 들여다봐. 내가 왜? 그동안 하던 행실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저놈도 참 염치라고는 없구나 싶었습니다. 단박에 거절하는 제 태도에 놈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그럼 자식이 돼서 부모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자식은 당신이야. 당사자도 제 입으로 먼저 병원 가서 쟤 엄마 돌보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그게 왜 당연히 내 일이야? 당연히 당신 일이지. 당신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당연히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대한민국 헌법에 피 섞인 자식들 내버려 두고 며느리가 심호 병소를까지 해야 한다고 누가 적어놓기라도 했어? 웃기는 소리를 다 한다. 자식으로서 그런 소리 하면서 창피하지도 않니? 나는 매일 일한다고 바쁜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럼 네 마누라는 노나? 너만 일해? 나도 일한다 인간아. 염치라는 게 좀 있어라. 그동안 네가 내 부모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내 앞에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 네 집구석에 그간 할 만큼 했다. 이제 더는 네 집에 희생할 생각 없으니 네 부모 간병은 직접 하든 사람을 쓰든 너 알아서 해. 난 싫다.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제정신이야?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 못 모시겠다는 소리를 참 당당하게도 하네. 야, 너 이거 이혼 사유야. 너 끝까지 이따위로 나오면 나도 너랑 더 못 살아. 못 살겠으면 튀우든가. 내가 고작 너 따위한테 더 살자고 매달리기라도 할까봐? 제가 코웃음 치며 이혼이라는 말에도 눈 깜짝 안 하자 놈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대요.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거랑 같이 못 산다. 갈라서자고. 지 부모 못 모시겠다는 말에 개거품 물고 달려들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잔 소리라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 말에서 은근한 기쁨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 더러운 속내를 아는 저로서는 구역질이 나면서도 가뜩이나 신물만 올라오던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준 놈에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너 후회 안 하지? 나중에 가서 내 발치에서 빌고 난리를 쳐도 물려줄 일 없을 거다. 무르긴 내가 미쳤다고 물러? 당장 이혼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아주 제 세상 만난 듯 신나게 설치는 꼴을 보고 저도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뭐라고 제가 제 자존심 굽혀가며 같이 살자고 매달리겠어요? 그 다음 날 아들 내외 파탄의 원인이 당신임을 알려주러 친히 시모 병실로 향했습니다. 너 이 고얀 것! 시어미 병간호 안 하겠다고 이혼 소리를 해? 이혼 소리는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께서 꺼내셨고요. 어차피 갈라서려던 마당에 쥐들밖에 모르는 것들 병간호를 제가 왜 나서서 하겠어요? 어차피 갈라서겠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뻔뻔하긴. 끝까지 낯짝 두껍게 구는 심호 면상에다가 그동안 고이 준비해왔던 제 이혼 소송 증거 자료를 아주 시원하게 뿌려주었습니다. 대단한 병도 아니라 8인실 입원한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꼴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시모 앞에 잔뜩 널린 사진에는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아들놈이 유부녀와 지저분하게도 뒹구는 꼴이 아주 추잡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아들이라는 새끼 유부녀랑 불륜하는 것까지 다 알아놓고 주제에 며느리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병간호까지 시켜?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부모로서 인간 쓰레기 반성시킬 생각을 했어야지. 상가녀 남편 돈 좀 있다고 위자료 좀 뜯어올 줄 알았나 본데 지금 그 집구석도 아주 풍비박산일걸? 얼굴이 사색이 돼서 환자복 차림으로 사진 주우려는 시모를 힘껏 밀쳤습니다.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 창 내려 깐 꼴이 경멸스러울 따름이었어요. 꼴에 창피한 건 아나 봐? 제발 일 더 커지면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어? 그럼 이따위 짓거리 해놓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살 생각이었어? 아이고, 자식 새끼 그따위로 키워놓고 참 바라는 것도 많다. 내가 진작 네 새끼 더러운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괘씸한 새끼 아주 제대로 싹싹 벗겨먹으려고 입국 다물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꼴에 간병까지 해내라며 그 모친이 아주 불을 질렀네? 이 여자야,
당신 자식 새끼도 개새끼지만 당신 자식 이혼시킨 데 절반은 당신이 기여했어. 아주 망신 개망신을 주었습니다. 수치심에 이제 눈물까지 짜는 여자에게 차갑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고작 이걸로 울어? 이제 시작이야. 세상에 당신 아들 부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 시각 남편놈 직장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놈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심호에게 뿌린 그 불륜 사진 증거가 잔뜩 뿌려져 있고 아주 제대로 거하게 쥐어뜯긴 남편놈이 옷차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울며 불며 두 손을 파리처럼 비비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이 때려 죽일 놈.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고 살았어. 감히 내 딸을 두고 애 딸린 여자랑 뒹굴면서 네 엄이 병수발까지 시키려고 들어? 이 사내도 못 되는 놈이 엉뚱한 데서 더럽게 추잡한 짓거리하면서 내 딸을 기만해?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기 제 직장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러시면 제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다닙니까? 오냐, 너 말 잘했다. 내가 내 놈 회사 생활에 둘 생각이었으면 여기까지 쫓아왔겠냐? 네 놈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남편의 불륜은 우연히 출장지에서 제 남편을 알아본 동창의 제보로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놈에게 애정은 식은 지 오래였으나 모자란 놈이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분노란 이제 그따위 놈은 제게 감히 상처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놈을 끝장내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주 철저히 준비해 놈을 진력에 놓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람까지 써서 갖가지 불륜 증거에 상대인 상간녀 신상까지 캐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녀에 애까지 있다는 걸 알고 참 가지가지했다 싶더군요. 상간녀 남편이 사업으로 제법 행세하는 사람이라는 건 제 쪽에서는 호재였습니다. 한참 어린 여자 만나 결혼해 언제 헛짓거리하지 않을까 늘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이라는 자에게 제가 먼저 잡은 외도 증거를 제공하자 더할 나위 없이 제게 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상간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제공해 주었다고 고가의 변호사의 소송 비용 일체를 상간녀 남편에게서 제공받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평생 한번 만나보기도 힘든 이들이었어요. 덕분에 저야 논았죠. 남편 이혼 소송 비용에 그 상간녀라는 것, 상간 소송까지 아주 원 없이 치를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고작 그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며 상간녀 남편 쪽에서 오히려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러운 불륜 사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것도 다 그쪽에서 수습해 주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역으로 명예훼손 소송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그거 시원하게 뿌리고 다녔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개처럼 맞고 난 다음에도 상간녀 남편 쪽에서도 사람을 보냈는지 이혼 판결 받을 때 마지막으로 본 남편 놈 꼴이 아주 피죽도 못 얻어먹은 거지 꼴에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얼굴에 아주 커다란 멍자국을 달고 나타나 선글라스로도 미처 가리지 못하고 고개를 못 들던 그 여자 꼴이 절로 생각났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남자한테서 이혼 위자료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그걸로 지들 살림 차릴 주제도 모르는 멍청한 꿈을 꾸던 상간 남녀는 이제 신세 망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땡전 한 푼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겠죠. 너 이제 회사 잘려서 돈이 없다느냐 하면서 줄 돈 제대로 안 줬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게 될 테니까 처신 잘해. 저 여자 남편이 너 돈으로 더럽게 굴면 그런데 전문인 사람 붙여주겠다며 아주 난리더라. 끝까지 찌질하게 울면서 제 동정심을 사보려는 놈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사업하면서 힘 좀 쓴다는 상간녀 남편이 남편 회사에까지 압박을 가해서 결국 억지로 떠밀리듯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거든요. 뭐 어차피 더럽게 놓은 사진 다 퍼져서 회사 나오는 거야 시간 문제였겠지만요. 잘했다. 재벌은 개 주겠어? 바람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 부모님께 이런 꼴까지 보인 그것 단 하나만이 죄스러웠지만 언제나 그랬듯 제 친정 식구들은 전적인 저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늬만 사랑꾼 행세하며 사람 등쳐먹는 상종 못할 놈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빵빵한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무장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홀가분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조금은 겸양을 배우기도 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제 선택에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의 곁에서 제 인생 꿋꿋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